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10살 하준이는 죽어가는 엄마를 혼자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저택에서 한 여인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악몽에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들을 이어준 것은 작은 은빛 나비 브로치 하나, 30년 만에 만난 모녀, 수술대 위에서 이루어진 기적,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10살 아이가 올린 브로치 사진 한 장이 30년간 숨겨진 재벌가의 비밀을 폭로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낡은 옥탑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침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잠을 깨는 10살 배기 아들 하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하준의 작은 손이 엄마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손길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미나의 꺼져가는 삶을 붙드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강경화 말기. 의사는 기적이 없다면 1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하준을 위해 하루를 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살아. 고마워, 하준아. 미나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고는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동이 트기 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하준은 엄마가 기침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힘껏 쥐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국내 최고 패션 디자이너 윤서진은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인파로 가득 찬 백화점. 손에 잡히던 작고 부드러운 감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고통은 단 하루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낸 서진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벨벳으로 감싸인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은빛 나비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매년 딸의 생일마다 단 하나씩만 제작해 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으리라는 유일한 희망을 담은 그녀만의 의식이자 절규였습니다. 서진은 브로치 하나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빛 나비가 차가운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형님, 또 그 꿈 꾸셨군요. 어느새 다가온 올케 최선희가 걱정스러운 척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지우는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형님 몸만 상해요. 최선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고 섬뜩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회사의 후계 구도에서 어린 지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질투심.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일부러 아이의 손을 놓고 인파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진의 고통은 그녀에게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형님,
오늘 이사회 준비는 다 되었어요. 제가 형님 대신 진행해 드릴게요. 고마워. 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미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계단 하나하나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황달 기운이 눈에 띄게 심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하준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준이 학교 늦겠다. 어서 가. 미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준은 엄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오늘 일찍 올게. 문을 나서는 하준의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미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노랗게 뜬 눈자위.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30년 전 이전의 기억은 왜 이렇게 흐릿한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준은 약속대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윤서진.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윤서진의 검은색 재킷 옷깃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은빛 나비 브로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보석함 속 브로치와 똑같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엄마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준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미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으로 겨우 버티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황달 기운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하준은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준은 낡은 TV 앞에 앉아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기대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하준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특별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윤서진 회장과의 만남. 하준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서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재킷 옷깃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은빛 나비 브로치였습니다. 엄마, 저것 좀 봐. 엄마 거랑 똑같아. 하준의 외침에 설거지를 하던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 브로치를 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아, 저런 건 아주 비싼 거야. 세상에 비슷한 모양은 많아. 아냐, 엄마. 똑같아. 정말 똑같다고. 하준은 벌떡 일어나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은빛 나비 브로치를 TV 화면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날개의 곡선, 작은 보석의 배치, 심지어 나비의 더듬이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연이 아니야. 분명 무슨 연결이 있을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주는 잠든 엄마를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하주는 서툰 손가락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S, J, 윤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주는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은빛 나비 브로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디자이너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은 없는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등록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하주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같은 시각 S, J, 윤본사 최상층 회장실. 윤서진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컬렉션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딸 생각이 났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새 게시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은빛 나비 브로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디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빛 나비 브로치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오직 딸 지유를 위해서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올라오세요. 30분 후 비서실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주세요. IP 주소 추적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비밀리에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선희는 평소처럼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형님인 서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진은 보통 9시에 출근했습니다. 최선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밤새 여기 계셨어요?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껐습니다. 그 반응이 최선희의 의심을 샀습니다. 아, 그냥 일이 좀 밀려서. 선희야,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알겠어요. 아침 식사라도 하세요. 최선희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선희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서진이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는 잠겨 있었지만 최선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몰래 확보해 둔 것이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최근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았습니다. 은빛 나비 브로치. 최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하준, 10살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은빛 나비 브로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진이 이미 이 글을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최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서진과 그 아이의 엄마가 만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녁 서진은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글을 올린 IP는 서울 은평구의 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하준이라는 10살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주소는 은평구 일대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주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의 엄마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난 3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서진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은빛 나비 브로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작은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평구 가파른 언덕 꼭대기,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강아준과 그의 어머니 강민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경화 말기 환자로 확인됩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속 흐릿한 사진 한 장. 계단을 오르는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야윈 어깨,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 나 혼자 가볼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이 비좁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옥탑방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옥탑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황달로 노랗게 뜬 눈자위. 너무나 야위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곡선, 입술의 모양.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작은 속삭임이 차 안에서 울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약한 뒷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어깨. 만약 저 여인이 정말 자신의 딸 지우라면 지난 30년간 어떤 지옥을 살아온 것일까? 서진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회한과 자책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이 틀 때까지 서진은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장을 보러 나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미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사과, 감자, 당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는 서둘러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멀어지는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야, 나야, 지우야.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프고 절박한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전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의 소음,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손이 사라지던 순간의 공포. 엄마.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서진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미나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기록, 성장 과정, 결혼과 이혼,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최선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서진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나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최선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서진 회장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도요. 이틀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은평구 언덕 꼭대기, 낡은 옥탑방 근처, 강민아라는 여인과 그녀의 아들. 최선희는 보고서를 읽으며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인파 속, 지우의 작은 손, 그리고 그 손을 놓던 순간, 안 돼. 절대 안 돼. 최선희는 책상을 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과 미나가 만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최선희는 서진의 컴퓨터에 다시 접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낸 이메일들을 찾아냈습니다. 미나에 대한 조사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강미나 신원 조사 결과 사기 전과 다수, 도박빚 보유, 의도적 접근 의심, 거짓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증거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회의 시간. 최선희는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형님이 요즘 어떤 여자를 조사하신다면서요? 비서실에서 들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말인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선희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은빛 나비 브로치도 어디선가 훔쳐온 거겠죠.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형님. 흥신소를 통해 확인한 거예요. 형님이 속으실까봐 걱정돼서요.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미나의 모습과 이 서류의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희는 자신의 올케였습니다. 30년간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선희야. 최선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 약한 손. 정말 사기꾼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 그녀는 차가운 길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엄마.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마중 나왔다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제발.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은평구.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하준은 엄마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금방 병원 가. 조금만 참아. 미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의식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미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하준은 구급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둘뿐이에요. 하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응급실 복도. 하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보호자 맞나요? 네, 저밖에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당장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안 돼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복도에 아이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소식은 서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아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당장 차대라고 해. 서진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의도 약속도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서진이 도착했을 때 하주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었던 그날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같은 절망, 같은 공포,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하준이 맞지? 하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윤서진이라고 해. 내가 게시판에 글 올렸었지? 은빛 나비 브로치에 대해서.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디자이너분, 어떻게 여길? 내 엄마가 어디 계시니? 저기, 중환자실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요.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준아, 내 엄마는 꼭 살릴 거야. 내가 약속할게. 서진은 곧바로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습니다. 미나를 1인실로 옮겼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미나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선과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30년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알아봤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엄마, 하준이 달려왔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아, 엄마 괜찮아? 정말 무서웠어. 엄마가 안 깨어나는 줄 알았어. 미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강미나 씨,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했어요. 왜요? 미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 이식뿐입니다. 제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제 간을 이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호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관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진행해 주세요. 서진은 즉시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선희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병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 강미나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이식 검사까지 받았다는 것.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최선희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짓 보고서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모성애는 그 어떤 증거보다 강했습니다. 최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강미나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틀 후 미나는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주는 학교에 갔고 미나는 혼자 병실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강미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최선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최선희라고 합니다. 윤서진 회장의 올케이자 S.J. 윤의 부사장이죠. 미나는 긴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최선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3억입니다. 수술비로 충분하죠. 미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윤서진 회장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당신이 윤서진 회장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회사와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최선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준이라고 했죠? 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다니더라고요. 참 위험한 세상이에요.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선택하세요. 돈을 받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거나. 최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 저 섬뜩한 미소,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당신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희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들을게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문이 닫혔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위에 돈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경계, 진실과 거짓, 과거와 현재, 희망과 절망,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희가 병실을 나간 지 10분 후였습니다. 복도를 걷던 서진은 멀리서 올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최선희가 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미나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흩어진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선희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선희는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형님, 지금 미나 씨 병실에서 나온 거지? 최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돈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형님, 오해예요.
전 그냥 그분이 안쓰러워서 병원비라도 보태주려고. 닥쳐.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라 멈췄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 곁에서 날 속인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서진은 최선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30년 전 그날, 백화점에서 지우의 손을 놓은 게 너였지? 최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저는 인정해. 내가 내 딸을 버렸어. 내가 지우를 인파 속에 밀어 넣은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선희는 떨리는 입술로 웃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만 예뻐했어요. 회사 후계자도 지우한테 물려주려고 했죠.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우를 없애기로 했어요. 손을 놓고 인파 속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모른 척 했죠. 30년 동안 형님 곁에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형님의 고통을 즐겼어요. 이 악마 같은. 서진은 최선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지금 당장. 해보세요.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최선희는 비웃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밀쳤습니다. 최선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최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미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씨.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30년간 잊고 있던 핏줄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서진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우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 지우 맞지? 미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오열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미나도 울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혼란과 공포, 서러움과 그리움. 30년간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게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30년의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가능합니다. HLA 타입이 매우 잘 맞습니다. 모녀 관계가 맞으시군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수술 일정을 잡으시겠습니까? 네, 빨리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서진은 미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호칭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식이 가능해. 내 간을 내게 줄 수 있어.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노릇을 못했어. 이제라도 엄마로서 너를 지킬 거야. 내 생명을 구할 거야. 하지만, 지우야, 엄마 말 들어.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살아야 해. 하준이도 있잖아. 우리 손자도 있고.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진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내 손을 놓쳤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서진은 미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했던 음식, 어린 적 즐겨 부르던 노래, 함께 갔던 공원의 풍경. 미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금씩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백화점이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뿌리치는 느낌.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최선이었어. 그 여자가 너를 버렸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섬뜩한 미소. 엄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방과 후 매일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서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서진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엄마 꼭 살릴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해. 하준은 서진과 미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와 손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곳.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지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집도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하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복실,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 서진과 미나는 같은 병실에서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보았습니다. 미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딸이 살았어.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엄마 노릇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도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옆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이 침대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미나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몸속에 엄마의 일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서진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미나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하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서진은 미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미나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직접 숟가락을 들어 떠먹였습니다. 지우야, 입 벌려.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 어릴 때 많이 못해줬잖아. 미나는 입을 벌렸습니다. 서진이 떠준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서진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너 돌 때 너무 예뻤어. 하얀 한복 입혔는데 내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울었지. 제가요? 응.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알아? 나비였어. 공원에 나비가 날아다니면 내가 따라 뛰어다녔거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은빛 나비 브로치를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내 첫돌 선물이었지. 미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엄마 나 공원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고 오리들이 있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남산공원이었어. 우리 자주 갔었지.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길, 따뜻한 햇살, 나비를 쫓던 기억. 더 생각나는 거 있어? 노래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미나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미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나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서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또 그 꿈이에요. 무슨 꿈? 백화점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무서워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뿌리쳐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날 밀어요. 사람들 속으로. 서진은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미나는 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전의 공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회복했습니다. 병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미나는 병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S, J, 윤의 윤서진 회장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최선희 부사장이 임시로 회사를 이끌게 되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회장님의 쾌유를 빌며 제가 책임감 있게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 최선희의 얼굴, 그 가식적인 미소, 차가운 눈빛,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저기 장난감 보고 있어. 숙모가 금방 아이스크림 사올게. 젊은 시절의 최선이었습니다. 다정하게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숙모, 같이 가요. 아니야. 너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최선희는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매정하게. 그리고 뒤돌아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발에 밟힐 것 같았습니다. 숙모, 숙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선희는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TV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엄마. 서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미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최선희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 최선희였어요.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숙모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뿌리쳤어요. 날 버리고 갔어요. 서진은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 여자가 널 버렸어. 왜요? 난 뭘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여자가 미친 거야. 질투에 눈이 먼 거야. 미나는 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잊고 있던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도 울었습니다. 딸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용서하지 마. 그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해. 서진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자. 30년 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주세요. 그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요. 30년 전 사건의 증거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희의 모든 것을 파헤치세요. 재산,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모든 것을요. 30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이제 내 차례야. 30년 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퇴원날, 서진과 미나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진의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요, 엄마?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서진은 강남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와! 하주는 입을 벌렸습니다. 평생 옥탑방에서 살았던 아이에게는 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고.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다들 인사드려. 내 딸 지유와 손자 하준이야.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잃어버린 따님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모셔드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미나를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옥탑방의 수십 배는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엄마. 미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이 먹어, 하준아. 서진은 손자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미나도 따라왔습니다. 지우야,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최선희가 저지른 일들을 모두 밝혀낼 거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야. 미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최선희의 재산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내역. 이게 다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야.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 백화점 사건. 증거를 찾아야 해. CCTV는 이미 삭제됐지만 목격자가 있을 거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 해. 반드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사설 탐정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30년 전 그 백화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첫 번째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장난감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미나는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백화점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차를 내왔습니다.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노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무서워 보였어요. 미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왔던 여자가 아이를 두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기억하세요? 네.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젊고 예뻤죠. 그런데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숙모하고 불렀는데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일부러 아이를 버린 거예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사진이 있으면요. 서진은 최선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 확실합니까? 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아이를 버리고 가는 뒷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서진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목격자, 셋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백화점 경비원, 안내 데스크 직원, 모두 최선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하게 서두르더라고요. 아이를 찾는 척 했지만 눈빛이 평온했어요.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재무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최선희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 양이 실종된 직후 최선희 씨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5억 원이에요. 누가 보낸 거죠? 알 수 없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곧 출처를 밝혀내겠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최선희는 단순히 질투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더 파헤치세요.
최선희의 모든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2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선희의 남편, 즉 서진의 시동생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은 8억이었습니다. 최선희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사고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정비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선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희는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도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20억을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냈습니다. 충분합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최선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최선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2주 전 퇴원한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희는 사설 탐정을 시켰습니다. 서진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회장이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백화점 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망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을 해야 했습니다. 최선희는 밤중에 회사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횡령 관련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이메일 기록도 지웠습니다. 계좌 내역 서류도 파쇄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제 증거가 없어. 하지만 늦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선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려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최선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형님. 하지만 난 살아야 해. 택시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 검은색 세단이 택시를 막아섰습니다.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뭐야? 택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세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차 문을 잠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내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형님, 저는 도망치려 했지? 30년 전처럼.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돼.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최선혜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는 없어. 법정에서 보자. 서진은 뒤돌아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최선희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최후의 결말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S.J. 윤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모든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의실 앞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회장님이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뭘까? 최 부사장이 체포됐다던데.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최선희가 공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미나와 하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하준은 엄마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 딸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실종됐죠. 모두 아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딸을 찾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 딸 윤지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둘째, 최선희 전 부사장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30년 전 제 딸이 실종된 사건.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였습니다. 당시 백화점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최선희가 지유를 일부러 인파 속에 버리고 갔다는 증언입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직후 최선희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 불명의 돈이었죠.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최선희는 질투심과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제 딸을, 자신의 조카를 버린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제 시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선희는 남편을 죽이고 8억 원의 보험금을 차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20억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증거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부정 송금 기록, 위조된 계약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선희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곧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진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최선희의 모든 직위는 박탈됩니다. 회사 지분도 몰수됩니다. 그리고 제 딸 윤지유를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미나는 놀라 서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넌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야.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이 회사를 이끌자.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긴 박수였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최선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진과 미나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최선희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최선희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전 미성년자 유기, 10년 전 살인 교사, 그리고 10년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목격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나하나 최선희의 죄를 밝혔습니다. 최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최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의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지호,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최선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남산공원. 서진과 미나, 그리고 하주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여기 30년 전에도 왔었어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왔었지. 서진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오리한테 먹이 줬었어. 넌 오리가 무서워서 내 뒤에 숨었었지. 미나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던 작은 자신의 모습,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응.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서진은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서진과 미나의 옷깃에는 똑같은 은빛 나비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저 브로치 예쁘다. 그렇지? 이건 아주 특별한 거야. 서진은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할머니의 희망이었어.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짜 찾았네요. 하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기적이 일어났어. 미나는 자신의 브로치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비가 길을 잃지 않겠죠?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날아오를 거니까. 하주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그냥 엄마랑 하준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일은? 부사장으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아니요. 재미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시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똑똑해. 금방 배우더라. 하주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가난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30년이 아깝지 않아요? 미나의 물음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지. 당연히 아까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요?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 그리고 하준이도 만났잖아. 서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준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미나도 따라왔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은빛 나비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매년 내 생일마다 하나씩 만들었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나는 브로치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해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엄마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내 거야. 엄마, 하나씩 나눠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 희망을 잃지 말라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난 내 엄마야. 절대 포기할 수 없지. 서진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오래 꽉 안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30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은빛 나비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높은 하늘로, 밝은 미래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봄날의 비상,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